네, 안녕하세요. 최정환입니다. 이번 5강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좋은 사업계획서의 출발은 생각과 사실 구분해서 시작되는데, 생각이 많은 사업계획서가 좋은 건가요? 아니면 사실이 많이 담겨 있는 사업계획서가 좋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선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 이 사업계획서에서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사실이 많이 담겨야 됩니다. 사실이 많이 담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다 확정이 된 것들을 갖다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누구와 할 것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돈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고, 그 돈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긍정적인 요인은 무엇인지 다 궁금하거든요.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가 미리 이렇게 앞으로 당겨와가지고 선명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나의 로드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사실 기반의 사실로 채워져 있는 그 사업계획서가 더 의미가 크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내용은 우리 소상공인 협동조합 A to Z 책에도 같이 담겨 있는 내용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는 협동조합의 현황 자료, 사업계획서 요약 자료,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계획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는 현황 자료에는 일반 현황, 그리고 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성과 목표, 우리 요약 자료에는 3번에 협동조합 정보 요약, 사업계획서 요약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사업계획서 항목에는 사업계획의 추진 배경, 그리고 사업계획의 세부적인 어떤 그런 실행 방안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각각의 구성이 꼭 이것이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우리 협업 사업계획서에는 기본적인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공공의 어떤 그런 담당자나 관계자분들이 이런 정보를 알고 싶어 하니까 이런 구성과 내용에 맞게끔 우리는 사업계획서를 담아내는 것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세부 추진 계획이 빨갛게 보이실 거예요. 그것은 이제 별도로 표시가 될 텐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세부 추진 계획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사업의 지원 필요성, 공동사업 지원 활용 방안, 협동조합의 주요 고객과 상품의 가치, 협동조합 및 조합원 수익 원천, 그리고 현재 거래처에 제공하고 있는 제품, 판매 방식, 가격 구조, 마진 구조, 고객의 반복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자사의 수단과 방법, 장치를 묻고 있고요. 신규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 장치, 그리고 제품 홍보, 판매 전략, 협동조합 사업 운영에 따른 조합원의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묻고 있습니다. 이 공단의 사업계획서 양식이 3년 전에는 조금 달랐어요. 보시는 현재 사업계획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작성 기준과 물음이 조금은 평이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3년 전부터는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사업계획서 구성과 내용도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런 창업 지원 사업에 여러 이런 사업계획서 항목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어떤 소상공인 대상의 사업계획서를 조금 더 넘어서는 난이도가 있고,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항목별로 명확한 선명한 내용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작성하기가 쉽진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우리 어떤 협동조합의 관점에서 우리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채워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이제 질문 구성입니다. 이 양식은 2022년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신청 서식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사업 지원의 필요성, 지원 활용 방법, 협동조합의 주요 고객과 상품 가치, 그 다음에 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어떤 필요에 의한 것인지 기술하게 되어 있고요. 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는 현재 어떤 고객이 이용하고 있는지 주요 고객을 또 명시하고 되어 있죠.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지 이것을 디자인 측면이라든지 성능과 편리성 다양한 관점에서 또 기술하게 되어 있고요. 제공하는 제품의 가치가 경쟁업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현재 거래처에 제공하고 있는 제품, 특히 판매 방식이나 가격 구조, 마진 구조 범위를 묻고 있고요. 사업 수행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 원천은 무엇인지, 수익 모델은 무엇인지 그걸 기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조합원 각각의 수익 원천, 마진, 시장 점유율이 높은지, 동일 업종과 어떤 비교가 가능한지 묻고 있고요. 거래처 각각의 점유율,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사실은 담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협동조합의 어떤 비즈니스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그 실질적인 어떤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이렇게 초기 진입 단계에 있는 협동조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업의 모델을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묻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채워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의 본인 비즈니스는 대부분 분명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을 갖고 있고 그 사업장의 고객이 분명하고 그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미 발생되고 있는 매출이 있고, 또 이미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협력업체라든지 거래처라든지 우리 고객이 명확하기 때문에 담아낼 게 많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협동조합의 어떤 그런 초기 진입 단계 사업 모델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명하지 않은 그런 사업 모델과 이해 관계자 틈바구니 안에서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계획서를 쓴다는 것은 나의 어떤 사업계획서가, 그러니까 좋은 사업계획서를 쓴다는 것은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분명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분명하잖아요. 나의 고객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사업 모델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쓸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생각이 아닌 사실을 담아내겠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있고, 그래서 이미 만들어내 있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죠. 한 달 뒤에 예상할 수 있는 매출액도 추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6개월 뒤가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길게는 2년, 3년의 중장기 계획을 담아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담아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의 어떤 활동을 객관화하고 수치화하고 정량화한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담아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질문이 평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거냐? 사실 또 어렵다고 볼 수도 없어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가 이것을 갖다가 파악해야만 본인 스스로 이제 준비되어 있고 스스로가 이제 자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 만났을 때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 여쭤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객이 누구인지, 우리 경쟁자와 나는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누군가는 신뢰하기가 어렵죠. 내가 파트너로서 내가 그분과 사업을 함께 한다면, 그분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기왕이면 그런 것들이 더 분명하고 명확하고 증명해 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분을 더 원하겠죠.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의 이런 물음에 얼마만큼 진심으로 나의 어떤 그런 진정성을 담아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성이 없어서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라는 표현보다도 이것을 내가 쓸 수 있을 정도의 나의 사업이 구체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것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사실은 확인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물음이.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제 현황 자료입니다. 책에 보시면은 이런 현황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이 영상에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현황 자료는 이 요약된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협동조합이 언제 생겨났는지 그리고 협동조합의 구성원은 어떻게 변해 왔는지 3년 동안의 재무제표는 요약입니다만은 우리가 얼마만큼 또 경쟁력 있게 여기까지 걸어왔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요약 자료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굴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얼굴. 우리가 40대가 넘어가면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걸어온 여정을 담아내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제 표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봤을 때 첫인상을 보고 와, 이 사람 참 호감 가네, 참 잘생겼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상대방이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후객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그렇게 어떤 느낌, 인상을 경험하듯이 사후객서의 첫 장표, 이 요약 자료도 첫인상과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빈칸이 있으면 안 되겠죠. 만약에 쓸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공란으로 둘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칸을 삭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뭐 해당 없음이라고 써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공란을 채워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재무제표상의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저것을 우리 얼굴과 같은 그런 맨 앞장에 요약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뭐 경쟁력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증명하는 게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을 살펴봤을 때 그것이 정말 우리 협동조합에서 말하는 것처럼 매력적이라면 계속 지속적인 그런 매출 향상이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이제 증명하는 것이죠. 그 값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립 배경입니다. 우리가 뭐 설립을 한 이유라든지 목적을 쓰기 마련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진정성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우리가 설립하게 된 이유, 그리고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 이후에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표현해 주는 거죠. 멋진 글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글 안에는 우리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작성하시는 누군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보는 순간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언어를 보는 순간 이분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미래의 어떤 성장을 기대하시는지 가늠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서류로서만 끝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모든 것을 다 대신할 수는 없죠. 그 사업계획서가 1차적으로 우리 어떤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검증하는 단계는 이제 대면 과정이겠죠. 그래서 저만 해도 이런 사업계획서를 마주하면서 많이 여쭤봅니다. 여기 작성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이 설립 이유와 목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자신들의 생각을 갖다가 적어낸 분들은 표현을 잘 해주시죠. 우리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왜 필요한지,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그래서 얼마만큼 절실한지, 우리가 개인이 아닌 그런 각각의 개인이 모여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내고 그 조직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규모화하고 체계화하고 그렇게 공동 브랜드, 공동 구매, 공동 마케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선택적인 방법을 통해서 개별적인 어떤 사업의 어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더 큰 확장의 어떤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설립의 이유가 이 단 몇 줄에 다 표현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분명해야 돼요. 협동조합을 설립한 이유 분명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목적이 선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왜 설립했는지, 그것이 어떤 목적과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과
언어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면서 얼마만큼 이것이 진정성 있게 잘 준비가 되었는지 이 말을 들어보면요 그분들의 내공을 가늠할 수 있어요. 선수들끼리 딱 보면 안다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컨설턴트로서 내공이 있어서 딱 보면 압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많은 분들을 만났고 많은 협동조합들을 만났고 그리고 그분들과 소통해 봤고 사업계획서와 그분들의 언어를 같이 공감해 봤기 때문에 잘 준비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을 가늠할 수 있는 것 뿐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 어떤 그런 반복된 경험과 노하우를 쌓게 되거든요. 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합원 현황입니다. 뭐 예시입니다만은 아까 제가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시각화하는 거, 이미지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서에다가 그렇게 상대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을 막 풀어내면 그거를 다 읽을 것 같지만 읽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우리 협동조합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담아내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조합원 현황을 정리할 때 조합원 각각의 어떤 구성원 현황을 갖다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각각 이렇게 조합원의 역할과 그 다음에 이제 책임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 놨잖아요. 그것도 이제 중요하고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조직도를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조직도를 만들어낸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그 조직도에 그 하나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협동조합의 전체적인 어떤 정체성과 경쟁력과 방향을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조직도 이 구성을 살펴보면 협동조합 하위에 이제 가맹사업부라고 해서 이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쿱차이즈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외식 사업을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마케팅이라든지 고객 뭐 여러 이제 슈퍼바이저 등등의 역할을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 조합원 임원분들의 직함과 이름이 표시가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른쪽에 그 표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 이 가맹사업부의 각각의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조합원과 임원분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다 이름을 적어 놓고 역할을 구분한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됐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거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왼쪽에 있는 협력사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어떤 파트너십을 갖추고 있는지 뭐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사업계획서에는 저기 보시면 각각의 협력사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실명 이 상호가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상호 이런 표시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 우리 협동조합의 모습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각의 전문 영역의 협력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협동조합의 이제 경쟁력과 차별성을 이 하나의 어떤 장표에서 나타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에 보시면은 우리 이사장님과 이사님 그리고 이 조합원들의 각각의 경험을 표시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맹사업을 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어떤 역량과 맨파워를 보고 싶은 건데 적어 놓잖아요. 뭐 이사장님이 그런 협동조합과 관련된 가맹사업과 관련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죠. 몇 년 이상의 가맹점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협동조합을 운영하기 전에 이 동일 브랜드로 5개 점 이상의 이 가맹점 사업을 해봤던 그런 경험이 얼마만큼 또 경쟁력이 있었는지 표현해주고 있죠. 뭐 이사님들이 이제 물류통 관련된 마케팅 관련된 디자인 관련된 기존의 어떤 그 경험과 역량을 또 보여줌으로써 이 구성원의 어떤 전체적인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 조직 안에서 기존의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과도한 로열티라든지 마진 때문에 가맹점 사업자들이 이제 힘들었다면 우리 이제 쿱 외식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노 마진 그리고 로열티, 런닝 로열티 방식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고 동행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시키고 그것을 갖다 이제 체계화시켜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사업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담아봤는데 뭐 크래프톤 유니언 협동조합이라든지 보리네 협동조합,
천원치 낮을가 협동조합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적어낼 수 있겠죠. 뭐 전 시간의 사례를 아마 이미 같이 이제 경험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런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글로써 읽을 수 있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식화하거나 아니면 프로세스화해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업태와 종목은 무엇인지, 주요 고객은 누구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매장의 컨셉이라든지 주요 입지, 매장 규모, 그다음에 판매 제품, 매출 비중,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면 뭐 이 하나만으로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의 어떤 요약된 자료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보여줄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하나의 어떤 장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수십 수백 페이지의 그런 자료들이 사실은 모이고, 거기서 이제 의미를 더해서 여러분께 전달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업 모델을 오른쪽에 갈수록 오른쪽에 이런 시스템 구축의 어떤 체계화 과정을 거치고 비로소 이제 이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업 모델로서 그것이 이제 진행될 수 있는 전 과정을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의 예시로 저희가 설명해 봤고요. 뭐 비즈니스 모델 작성 방법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비즈니스 모델 라인 블록이라고 해서 그런 캔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 간단하게 한 장에 우리 고객이 누구인지, 고객에게 우리는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그 고객에게 우리는 어떻게 이제 접근할 것인지, 그렇게 접근하고 새롭게 이제 인연을 맺은 고객과 우리는 어떻게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 갈 거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활동과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또 협력할 만한 네트워크는 무엇인지,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무엇이고, 그렇게 얻어낸 수익과 비례하는 지출은 어떻게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지, 이걸 하나의 장표에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것이고, 그것도 이제 요약자료입니다만은 그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또 각 항목별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객관화되어 있는 많은 데이터를 또 기반으로 해서 이 요약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객 분석입니다. 이거는 수공예 협동조합의 고객별 구매 유형 분석 자료인데요. 실제 인터뷰도 해보고 우리 조합 내에 있는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뭐 성별은 여자가 70%, 구매 시간은 주간이 80% 많고, 근데 구매 상품은 의외로 이제 교육 콘텐츠가 60% 다수의 어떤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구매 목적은 이제 기능성이 높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취미, 그리고 이제 선물 용도로 이제 방문하거나 우리 어떤 서비스, 상품을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연령대는 40대, 그리고 50대, 60대 순으로 이렇게 중장년층의 그런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고요. 직업적 측면에서는 주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부들이 많은지를 살펴보니까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이렇게 오전 시간에 아니면 오후 시간대에 자기의 어떤 그런 역량 개발을 위해서 방문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것이 역량 개발을 넘어서서 이렇게 이제 취업 활동에 필요한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갖다 강화할 수 있는 자격 증반, 그리고 이제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창업폰까지, 그렇게 다양한 니즈의 어떤 고객들이 우리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으로서 그렇게 다수의 어떤 비율을 차지했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고객을 분석하고 저런 데이터를 저희가 도출할 수 있는 과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의 어떤 그런 존재 이유가 불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데이터는 굉장히 유의미하고,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고객을 분류할 수 있겠죠. 고객군, 여기서는 뭐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군으로 저희가 설명할 수도 있는데, 고객군 1, 고객군 2, 고객군 3. 그래서 그 각각의 이제 고객군의 특성을 구분해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어떤 그런 니즈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냥 취미를 목적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창업, 그리고 뭐 선물을,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어떤 콘텐츠를 이용하기를 원하시는 뭐 여러 어떤 니즈를 갖고 계시는 욕구를 충족하길 원하는 고객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고객 특성에 맞게끔, 그리고 각각의 고객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적용 방안을 도출해 되는 거죠. 예, 뭐 전략 수립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뽀피 전략의 예시를 적었는데요. 뽀피라고 하는 것이 뭐 상품 구성이라든지 가격 전략, 유통 전략, 프로모션 전략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파랑새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뭐 천연 제품뿐만 아니라 뭐 목공예품이라든지 각종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상품 구성이 얼마만큼 이제 경쟁력이 있고 차별화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더 고도화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품 구성의 주요 핵심 전략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격 전략은 우리는 이제 중저가의 이 가격대를 고수하게 되는데, 우리 중저가의 어떤 브랜드로서 얼마만큼 이것이 적절한 건지 따져봐야겠죠. 경쟁사의 가격이라든지 제품, 품질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가격 정책과 방향도 얼마만큼 합리적인지, 그것이 효과적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유통 전략, 프로모션 전략, 뭐 각각의 어떤 그런 구성과 조건에 맞게끔 살펴보고 적용해야겠어. 주요 경쟁사 비교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수공예협동조합 외에도 목공수작, 그 다음에 몽키캔들, 실이야기, 도예공방 이런 경쟁자들이 있죠. 보시면 뭐 콘셉트라든지 주 고객이라든지 제품, 그리고 서비스, 가격대, 시스템 교육, 판매 채널 등등에 대한 각각의 항목을 우리 경쟁자와 이제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수공예협동조합은 천연제품 수공예 공간에 컨셉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주 고객은 20에서 50대고, 우리의 제품 서비스는 천연 수공예품 그리고 교육 콘텐츠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비누와 그 다음에 목공예품, 그리고 교육 커리큘럼, 가격대는 중저가고, 가맹사업 시스템 교육 관련해서는 수공예협동조합의 이런 프랜차이즈 이익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수익 모델에 동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판매 채널은 뭐 가맹점 판매라든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준으로 목공 수작이라든지 모기 캔들이나 실리아기, 도예 공방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잘생겼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누군가는 잘생겼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제 스타일은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딱 명확하게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시는 잘생겼다는 건 무엇인가, 이분이 말씀하시는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건 무엇인가, 공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 옆에 또 다른 남자분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양쪽에 계신 남자분들과 직접적으로 함께 있는 저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실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우리 컨설턴트님이 쓰신 안경은 동그란 안경인데, 저는 안경을 쓰지 않은 분이 더 매력적이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계시는 남자분이 헤어스타일이 약간 곱슬거리고, 그래서 저는 그런 헤어스타일이 더 마음에 드네요. 피부가 더 좋네요. 키가 더 크네요. 그 다음에 근육질이네요. 다리가 길어요. 옷을 잘 입네요. 옷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 제가 더 호감이 가네요. 이런 등등등. 그러니까 옆에 있는 누군가와 저를 직접 비교해 가면서 눈에 보이는, 그리고 더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저의 이상형은 아닙니다. 왜냐면 오른쪽에 계시는 그분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더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갖고 계시는 오른쪽 그분이 저는 더 이상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합리적인 거고 명확하고 선명한 거죠. 자, 우리가 사업객서에 그런 고객을 설명하고 나타나는 것은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이 고객을 모르면서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고객을 모른다, 그 다음에 경쟁자를 모른다, 그런데 우리 사업은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고객이 분명히 해야 되고, 그 고객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그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기존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공하는
우리 경쟁자들의 현재 위치가 어떤지를 가늠해야 비로소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보이고, 그 공간이 얼마만큼 그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지 서로에게 이제 납득할 만한, 그리고 설득 가능한 이야기로서 그것이 이제 공유될 수 있겠죠. 지극히 개인적인 건, 그리고 지극히 생각에 머무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납득하기 어렵다, 납득을 얻어내기 어렵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익 공유 사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공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이제 이익을 공유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소상공인 협동조합 A2Z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 기대 효과. 여기서는 이제 정성적 성과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뭐 기대 효과라는 것은 정성적 성과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성과도 담아내겠죠. 그래서 정성적인 성과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성적, 정량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량적인 것들을 담아내는 것이 또 정성적인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2년도에 많은 어떤 그런 사업 실적을 갖고 있다. 그 많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리고 많다는 것은 어떤 게 많은 건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의 방법은 그러니까 정량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우리가 6개월 동안 100여 명의 이런 전문가를 양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0명 중에서 실제 취업한 인원이 20명이고 창업한 인원이 30명이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 활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연결해 드린 분이 30명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성과와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결과로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그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기업의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어떤 파트너의 돈일 수도 있거든요. 투자자의 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 돈을 쓴다는 것은 그 돈을 씀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목적과 결과가 분명해야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보여줄 수 없다고 한다면, 특히 이런 성과, 기대 효과로 나타날 수 없다면 좋은 사업 계획서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업 계획서를 볼 때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사업 계획서를 보고 짧은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제가 바라보는 두 가지는 반드시 봐야 되는 거는 사업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사업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이 진정성을 담아내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이제 확인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성과, 기대 효과를 분명하게 확인할 겁니다. 왜냐면 그 목적과 이 성과가 분명하고 그것이 이제 기대된다면 당연히 비용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쓸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 목적과 관련된 기대 효과와 성과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제가 그 자본을 투여할 이유가 없죠. 자, 여기까지 이제 5강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를 말씀드렸는데요.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업계획서의 구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이 담겨 있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고, 현황 자료, 설립 배경, 조합원 현황, 비즈니스 모델, 고객 분석, 전략 수립, 조합원의 이익 공유,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뭐 구성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서 이러한 항목을 질문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검증하고 확인하고 이것을 갖다가 실행할 수 있는 조합의 역량을 검증하려고 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이 공단의 활성화 사업을 참여하기 위함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꼭 그 사업계획서를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로서의 의미만 너무 이렇게 국한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사업계획서는 결국엔,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계획서 쓸 양이 많아요. 이미 이제 많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고 모아서 내가 정말 만들고 싶은 요리가 만들어지고 완성이 되듯이, 내가 좋은 콘텐츠와 그런 이 걸음을 해왔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구성과 콘텐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이 나에게 이제 좋은 재료로서 풍부한 어떤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구성하는데 밑거름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5강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1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